제가 딱 우유 2박스를 들고 시댁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남편 박준호의 얼굴은 이미 걸레짝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서아, 너 솔직히 말해. 일부러 그런 거지?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 손에 들린 상자를 낚아채 바닥에 내려놓더군요. 우리 엄마가 반년을 기다렸어. 네가 이번에 올 때 뭐 좋은 것 좀 사올 거라고. 근데 고작 이거야? 저는 상자 위의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최혜진 대표님이 직접 챙겨주신 거야. 수입 유기농 우유라서 한 상자에 10만 원도 넘어. 엄마가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실속 있다고 하셨어. 준호는 당연히 믿지 않았죠. 우리 엄마 회사가 올해 300억을 벌었고 저에게 사주신 강남 신혼집만 해도 80억이라는 걸 아니까요. 장모님이 이걸 보시면 기절 초풍하시겠다. 어서 장모님께 전화해서 한우 세트나 홍삼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해.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보내려면 당신이 직접 보내.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결혼하고 첫 시댁 방문인데 마음만 전하면 된다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고개를 쑥 내밀었죠. 우리가 들고 온 우유 2상자를 보더니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이게 너희가 사온 전부니? 어머니는 몇 걸음에 달려 내려와 상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서아,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내 엄마는 300억을 번다면서 며느리한테는 고작 이런 싸구려 우유 2박스 들려서 시어미를 무시해. 어머니, 이거 비싼 우유예요.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말을 잘랐습니다.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김영숙 여사는 상자를 확 열어젖히려 했습니다. 보아하니 일부러 우리 집안 망신 주려는 거지? 내 엄마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너랑 준호 짝으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때마침 시동생 박준석까지 집에서 뛰쳐나와 팔짱을 낀 채 구경하더군요. 형수님, 우리 형이 며칠 전에도 형수님, 어머니 회사에 저 부장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 좀 하랬는데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사올 돈도 아까우셨나 봐요. 준호는 옆에서 계속 제게 눈치를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준서야, 그만 좀 해. 내가 뭘 그만해. 김영숙 여사는 우유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우유팩들이 상자 안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덕 좀 보나 했더니 겨우 우유 2상자로 끝이야? 내 엄마가 이렇게 짠순이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준호가 너 만나는 거 뜯어말렸을 텐데. 저는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김영숙 여사를 보며 비로소 엄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엄마가 제게 이 우유를 챙겨주며 말했거든요. 가서 그 사람들 본색이나 확인해봐. 비싼 건 절대 가져가지 마. 괜히 물귀신처럼 달라붙을라. 그때는 엄마가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집안 사람들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300억은 우리 엄마가 번 돈이지 당신들 돈이 아니에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주워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우유 받고 싶으시면 받으시고 싫으시면 저 지금 이대로 돌아갈게요. 네가 감히. 김영숙 여사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자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이서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준호는 자기 엄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냥 해본 소리인데 네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어서 엄마한테 사과해. 그럼 없던 일로 해줄게. 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죠? 저는 준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식구들은 우리 엄마 돈을 노리고 절 현금 인출기 취급하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옆에 있던 준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300억 번은 집안이라 사람이 달라 보이네. 우리 형이 형수님 쫓아다닐 땐 아니랬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일부러 엄마 회사 송년회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골드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우리 엄마가 번 돈. 누구한테 쓰든 엄마 마음이에요. 하지만 배은망덕한 사람한테는 단 1원도 안 쓸 거예요. 김영숙 여사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더니 갑자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어머, 얘야, 시어미가 농담한 걸 가지고 어서 들어와. 밖은 춥잖니. 그러고는 준호를 획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멍하니 서서 뭐해. 어서 우유 상자 들고 들어가서 내 아내한테 따뜻한 물 한 잔 대령해야지. 저는 그에게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변신 속도라면 배우를 했어도 대성했겠네요. 준호는 상자를 들고 뒤따라오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거봐.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집에 들어가자마자 김영숙 여사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얘야, 내 엄마 회사는 뭐 하는 곳이니? 혹시 사람 안 뽑니? 우리 준서가 요즘 놀고 있어서 말이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엄마 말 명심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어떤 부탁도 들어주지 말고 혹시라도 너한테 함부로 굴면 당장 전화해. 기사님 보내서 데려오게 할 테니. 옆에 있던 김영숙 여사가 그 말을 듣고는 전화를 가로채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저희가 서아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지금 서아 주려고 돼지갈비찜 하고 있는걸요. 엄마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됐습니다. 기사님 벌써 아파트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서아는 오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갈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데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말 들어. 어서 내려와. 엄마가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자 김영숙 여사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간다니. 내 엄마가 일부러 우리한테 망신 주려는 거지? 우리 엄마는 절 아끼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준호가 쫓아 나왔습니다. 이서아, 그만 좀 해. 엄마가 너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잖아. 그건 화해가 아니라 덫이에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황 파악이 안 된다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길가에는 정말로 저희 집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이 우유 두 상자가 엄마가 제게 주신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사님이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죠. 그 사람들, 준서를 회사에 잠입시켜 우리 정보를 빼내려 할 거다. 절대 속지 마라. 저는 쪽지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그냥 우유 두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보내는 경고였죠. 차가 한참을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아파트 건물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영숙 여사가 베란다에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고 준호와 준서는 옆에서 무언가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바보 같은 딸. 엄마가 널 지켜주지. 누굴 지켜주겠니?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말을 듣길 정말 잘했지. 안 그랬으면 오늘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줬을지 모릅니다. 이 시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탐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가 계시니까요. 누구도 절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어떤 연극을 펼칠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 우유 두 상자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옷을 걸치고 나가보니 김영숙 여사가 사기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깨진 파편이 제 발치까지 튀었죠. 부잣집 며느리 얻으면 뭐해. 아침에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는데 김영숙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지만 시선은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옆집 이 씨네 며느리는 친정 한번 다녀올 때마다 차트렁크 가득 선물을 사온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작 싸구려 우유 두 상자로 거지를 대하듯 하니 원. 준호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파편을 주우며 제게 눈짓했습니다. 서아야, 엄마 그냥 속상해서 그러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제가 어떻게 마음에 안 담아둬요? 저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댔습니다. 그 우유 수입 유기농이라 한 상자에 10만 원 넘어요. 두 상자면 20만 원인데 어머님 댁 한 달 식비는 되겠네요. 적다고 생각하시면 도로 가져갈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우유 상자를 들려고 했습니다. 김영숙 여사가 달려들어 상자를 꽉 눌렀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우리 거야. 다시 가져갈 생각 마.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손을 비비고 웃었습니다. 서아야, 시어미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시동생 준서가 요즘 꽃집을 열고 싶은데 창업 자금이 5억 정도 부족해서 말이야. 5억이라니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준서 씨 2년 전에 PC방 차린다고 빌려간 8천만 원도 아직 안 갚았잖아요. 그런데 또 꽃집을요? 김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8천만 원은 네, 엄마가 우리한테 빌려준 거 아니었니? 한 가족끼리 갚고 안 갚고가 어디 있어? 한 가족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여행 가방에서 차용증 한 장을 꺼내와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박준서 씨가 직접 쓴 차용증이에요. 이서아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림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고 원리자 1%, 1년 내 상환 조건에 본인 지장까지 찍혀 있어요. 벌써 2년이나 지났으니 원금의 이자까지 합하면 1억 200만 원인데 이걸 한 가족 운운하세요? 준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차용증을 빼앗아 찢으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다시 낚아챘습니다. 찢어봐요. 저는 차용증을 들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찢으면 바로 법원에 고소해서 콩밥 먹일 테니까. 김영숙 여사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은 마누라였더니 애미는 나 몰라라 하고 돈 좀 빌렸다고 사람을 죽이려 드네. 그때 시동생 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하품을 하며 말했죠. 형수님, 고작 8천만 원 가지고 뭘 그래요. 제가 꽃집 열어서 대박나면 한 달이면 버는 돈인데 그때 엄마더러 형수님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수도권에 체인점 몇 개 내달라고 할게요. 그럼 형수님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콩고물이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빌려간 8천만 원이나 먼저 갚고 그런 소리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회사 돈은 당신한테 단 1원도 안 갈 줄 알아요.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준호가 벌떡 일어나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 이만큼 키워줬는데
내가 내 동생 좀 돕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장모님은 1년에 300억을 버시는데 5억 좀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냥 불우이웃 돕기 했다고 치면 되잖아. 불우이웃 돕기요? 저는 그의 앞에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돈이 땅 파서 나온 줄 알아요?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위출혈까지 겪으면서 번 돈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네 그 게으른 동생한테 줘야 하죠? 김영숙 여사도 울음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다 내 거 아니냐. 내 건 준호 거고 준호 건 우리 집안 거지. 뭘 그렇게 따져? 우리 엄마 돈은 제 돈이고 제 돈도 제 돈이에요. 당신네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런 곳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딜까 김영숙 여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5억 준다고 약속 안 하고 내 아빠한테 준서 부장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안 하면 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준호도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아야, 그냥 엄마 말 들어. 안 그러면 나도 너랑 같이 안 돌아갈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지금 우리 엄마한테 5억 투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아들 일자리 마련해 달라고 하셨고요. 8천만 원 빚도 떼어 먹으려 하셨죠? 이 말 전부 녹음됐어요. 계속 길 막으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김영숙 여사의 손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준서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가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그만해. 김영숙 여사는 여전히 큰 소리쳤습니다. 제가 감히 신고하겠어? 신고만 해봐. 내가 당장 쟤네 엄마 회사 찾아가서 시부모 학대한다고 소문내고 다닐 테니까 가보시죠.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우리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돈 뜯어내려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죠. 기자들도 불러서 당신이 아들 빚 떼어먹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인터뷰도 좀 하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김영숙 여사의 저주와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걔들이 곱게 나올 리가 없지. 너 지금 바로 집으로 와. 더 이상 말 섞지 말고 준호가 안 돌아오면 그 결혼 그냥 없던 걸로 해. 전화를 끊자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저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8천만 원의 빚과 그들이 노리는 300억.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리라.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옷방에서 스카프를 꺼내려다 보석함을 열어보고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에 있던 용복 문양의 골드바 한 쌍이 사라진 겁니다. 그건 엄마가 제게 주신 예물이었습니다. 한 개에 100g짜리 시가로 1,000만 원은 좋게 넘는 것이었죠. 저는 일부러 금고에 보관해뒀는데 이번에 시댁에 갈 때 잃어버릴까봐 잠시 보석함에 넣어 가져왔던 겁니다. 저는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진 것을 보더니 시선을 피하더군요. 내 골드바 어디 갔어요? 저는 보석함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상자가 덜컹 소리를 냈죠.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엄마 드렸어. 엄마를 줬다고요? 저는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거 제 예물이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엄마한테 줘요?
엄마가 요즘 운이 안 좋다고 골드바 가지고 절에 가서 애군 좀 쫓고 싶다고 하셔서 준호는 일어나 절을 안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고작 골드바 2개 가지고 뭘 그래. 내가 월급 받으면 다시 사줄게. 사준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월급 30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년은 걸리겠네요. 박준호 씨, 우리 집 돈이 무슨 굴러다니는 돌멩이인 줄 알아요? 강신 월급 300만 원인데 8천만 원 빚도 안 갚고 이제는 내 골드바까지 훔쳐가요? 양심도 없어요?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호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잖아. 내가 엄마한테 골드바 하나 드린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장모님은 1년에 300억을 버시는데 고작 1,0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너 완전 구두쇠구나. 구두쇠라고요? 저는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요?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꺼져요. 나가라면 나가지. 준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분도 채 안 돼서 김영숙 여사를 데리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김영숙 여사의 손에는 정말로 그 골드바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묶어 목걸이처럼 만들고 있었죠. 이서와 이 나쁜 년. 김영숙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고작 골드바 2개 가지고 내 아들을 내쫓아.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돈 8천만 원 떼먹고 내 골드바 훔쳐간 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훔쳤다는 거야? 준호가 나한테 준 거야. 김영숙 여사는 골드바를 목에 걸었습니다. 마치 금목걸이를 한 것처럼 보였죠. 이제 이 골드바는 내 거야. 다시 가져가고 싶으면 내 시체라도 밟고 뺏어가 보시지. 준호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아야, 그만 좀 해. 엄마도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절에 다녀오시면 바로 돌려주실 거야. 돌려준다고요? 저는 골드바를 당장이라도 삼킬 듯이 노려보는 김영숙 여사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마 저 골드바 녹여서 준서한테 금시계라도 하나 사주려는 거겠지. 김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는 것 봐. 내가 그 주둥이를 찢어 놓을 테다. 저는 몸을 옆으로 피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고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서아,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들 전부 녹음됐어요. 예물을 훔친 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골드바 돌려주시면 없던 일로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김영숙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목에서 골드바를 풀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다. 줘. 누가 갖고 싶대. 저는 골드바를 낚아채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준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호텔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랑 한 집에 있다가는 자는 사이에 온몸이 다 털릴 것 같아서요. 저는 5성급 호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씻고 나오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김영숙 여사가 발로 문을 걷어차고 있었고 준호는 옆에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아, 문 열어.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네가 뭔데 혼자 써? 저는 바로 호텔 보안팀에 전화했습니다. 2분도 안 돼서 보안 요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2분 여기서 나가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김영숙 여사는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제 시어머니야.
저 안에 있는 애는 내 며느리고 우리가 우리 집 들어간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집은 우리 엄마가 사주신 제 명의의 집이에요. 혼전 재산이라 당신네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등기부등 본 사본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원본 보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변호사 시켜서 가져오게 할 수도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김영숙 여사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이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 우리 준호 등쳐먹고 재산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지.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문에 기댔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역겨워서였죠. 내가 어쩌다 이런 집안과 엮이게 됐을까. 밤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김 변호사 보낼 테니 이혼 서류 준비해. 그런 집안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내 인생까지 망가져. 네, 저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소리 마. 잘못했으면 바로잡으면 돼.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기사님 보낼 테니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행히 일찍 알게 되어서, 다행히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는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넣어주려고 닭죽 끓였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닭죽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혼 서류 준비될 거예요. 도장 찍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고작 골드바 2개 때문에? 골드바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 가족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가 300억을 번 건 엄마의 능력이지. 당신들의 돈줄이 아니에요. 오늘부로 우리 깨끗하게 끝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애원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구덩이는 일단 발견했다면 서둘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니까요. 준호의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그들이 제 재산을 노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준호가 계속해서 저를 물고 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다가 지난주에 엄마가 보내주신 스마트 홈기기 세트가 떠올랐습니다. 도둑 방지용으로 집에 설치해두라고 하셨었죠. 그날 오후 저는 바로 기사를 불러 CCTV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세대를 각각 거실, 현관, 부엌에 설치하고 휴대폰 앱과 연동까지 마쳤습니다. 실시간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마스크팩을 하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서아야, 아직 안 갔구나. 그는 손을 비비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갈비찜 했는데 너 주라고 좀 싸왔어. 거기 둬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 화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은 CCTV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죠. 밤 12시 휴대폰에서 움직임 감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앱을 켜보니 김영숙 여사가 준서를 데리고 거실로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죠. 준서는 가방에서 엄마의 회사 명함을 찾아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여기 주소 있어. 준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내가 가서 최 대표님 만날 기회를 엿볼게.
김영숙 여사가 그의 등을 쳤습니다. 이 바보야. 그냥 간다고 만나주겠니? 내 형이 그러는데 이서아 컴퓨터의 회사 고객 명단이 들어있대. 쟤 잠들면 네가 가서 파일 좀 복사해와. 그걸로 협박하면 5억을 안 내놓고 100이겠어? 그럼 지분은요? 준서는 손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형더러 이서아랑 빨리 애부터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억 재산의 절반은 우리 거가 된다면서요. 급할 거 뭐 있어. 김영숙 여사는 제 침실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일단 5억부터 받아서 내 꽃집부터 차려. 자리 잡고 나서 회사 일은 천천히 도모하면 돼. 내 형이 아까 그러더라. 이서한테 싹싹 빌었더니 마음이 좀 풀린 것 같다고. 며칠 구슬리면 다시 넘어올 거래. 그때 준호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요? 서아가 알면 어쩌려고, 알면 어쩔 건데. 김영숙 여사는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내 마누라는 얼음장 같아서 구슬려서는 안 돼.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돈을 내놓지. 내 아빠가 예전에 돈 없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어. 우린 다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해요. 고객 명단 함부로 유출하지 말고 돈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회사, 고객 정보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이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김 변호사님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죠. 이 정도면 그들을 빈털터리로 내쫓을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계속 녹화하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준호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밥도 2번 차려줬죠. 그는 정말로 제가 마음을 돌린 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제게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죠. 김영숙 여사는 더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드나들며 준서의 꽃집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준호가 어릴 때 얼마나 불쌍했는지 늘어놓았습니다. 말끝마다 돈 이야기였죠. 서아야, 김영숙 여사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 회사 그렇게 크다는데 우리 준서 부사장 자리 하나 못 만들어주겠니? 힘든 일 시킬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여쭤봐야 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네가 엄마한테 말해야지. 김영숙 여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딸인데 내 말을 안 듣겠어? 우리 준서가 부사장 되면 나중에 준호한테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다 너희 부부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아야. 그냥 나 한번 도와준다. 셈쳐. 엄마가 이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엄마가 요즘 바쁘셔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김영숙 여사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역시 우리 서아가 최고야. 시어미가 널 예뻐하는 보람이 있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김영숙 여사가 했던 모든 말이 똑똑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아첨하는 모습은 마마보이라는 단어를 얼굴에 새겨놓은 듯 했죠. 밤에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아 씨, 박준호 씨가 몰래 이서아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회사 앞에서 며칠째 서성거리며 사진도 여러 장 찍었고요. 알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 속 CCTV 화면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엄마 회사 사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그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미 경비팀에 그를 주시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먼저 손을 쓸까요?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화면 속에서 김영숙 여사와 준서가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속닥거리는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짓을 모두 영상에 담아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CCTV 감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이 연극은 일단 시작했으면 화려하게 막을 내려야죠. 그들이 우리 집 재산 300억을 노린다고요? 꿈깨라고 하세요. 저는 그들에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무엇인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증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아님, 시어머님께서 회사 앞에서 시위하고 계세요. 피켓 들고 최 대표님 나오라고 소리치고 계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정문에 주저앉아 있는 김영숙 여사가 보였습니다. 앞에는 재벌 며느리 인성 파탄, 가난한 시댁 피, 말려 죽인다라고 붉은 글씨로 쓰인 피켓이 놓여 있었죠. 준서와 몇몇 먼 친척들이 옆에 서서 구경꾼들을 향해 가끔씩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김영숙 여사는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며느리 이서아, 걔네 엄마가 1년에 300억을 버는데 제 아들 꽃집 차릴 5억도 안 빌려줘요. 그것도 모자라 예전에 빌려준 8천만 원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 회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죠. 회사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오늘 최혜진 못 만나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저희 엄마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서아예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김영숙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굶주린 늑대처럼 눈을 번뜩이며 제 옷을 찢을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드디어 나타났구나. 당장 내 엄마더러 5억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소란 피워서 너희 회사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보안 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계속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안 요원 2명이 김영숙 여사를 옆으로 끌어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서아, 너 천벌 받을 거야. 내 엄마가 번 300억은 전부 더러운 돈이야. 우리 집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랑 끝까지 싸울 거다. 준서는 휴대폰을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엄마가 저러는 거 보고도 마음이 안 아파요? 고작 5억이잖아요. 형수님 어머니가 명품 가방 하나 덜 사면 되는 돈인데 명품 가방 하나 값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출력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보시죠. 제가 시댁에 뒀던 옥 세트는 왜 중고시장에 나와 있고 구매자한테 받은 일 200만 원은 당신 도박빚 갚는데 정확히 쓰였을까요? 저는 거래 내역서를 높이 들어 구경꾼들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박준서 씨가 지난달에 제 예물을 팔아넘긴 기록이에요. 저 옥 팔찌는 저희 엄마가 주신 예물로 시가 8천만 원짜리인데 그걸 1,
200만 원에 팔아넘겼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5억을 달라고요? 분중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들이 예물 팔아서 도박빚 갚은 거였네. 저 집안 정말 탐욕스럽다. 300억 재산이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준서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빼앗아 찢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건 네가 팔아달라고 한 거잖아. 김영숙 여사는 여전히 발뺌했습니다. 네가 옥은 싫다고 우리더러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했잖아. 제가 처리해달라고요? 저는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옥 세트의 감정서와 제가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작년 제 생일에 찍은 사진이고 감정서에는 소유자 이서아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당신들더러 팔아달라고 하겠어요? 김영숙 여사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자기 팔자가 기구하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왔던 친척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딜 가세요? 셋째, 고모님. 저는 뚱뚱한 아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고모님 목에 걸린 그 금목걸이. 제가 작년에 어머님 생신 선물로 사드린 거 아닌가요? 어쩌다 고모님 목에가 있죠? 그리고 둘째 외삼촌. 댁에 새로 들인 그 냉장고. 제가 준호 씨한테 생활비로 준 돈으로 산 거 맞죠? 지목당한 친척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자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나중에는 훌쩍이기만 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저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란 피울 만큼 피우셨고 망신당할 만큼 당하셨네요. 저는 곧 김영숙 여사님. 저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하나, 지금 당장 당신 사람들 데리고 꺼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와 저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고 준서가 제 예물 훔쳐 판 것까지 경찰서에 넘길게요. 콩밥 좀 먹게 해드리죠.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네가 감히, 제가 감히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는 척했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수님 예물 팔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저희 엄마는 봐주세요. 항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김영숙 여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준서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몇몇 친척들도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은 서둘러 김영숙 여사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피켓은 바람에 날려 멀리 굴러갔습니다. 구경꾼들도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곁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시댁은 빨리 정리하는 게 상책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영숙 여사의 성격상 절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김영숙 여사의 성격상 사무실로 돌아오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죠. 이야기 다 들었다. 김 변호사 쪽은 준비 다 됐니? 네, 증거는 충분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바보 같은 소리. 엄마는 웃었습니다. 이 정도 풍파가 뭐라고.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이것보다 10배는 힘든 일도 겪었어.
명심해. 우리는 먼저 시비 걸지 않지만 당하고만 있지도 않아. 그들이 계속 덤벼온다면 끝까지 상대해주면 돼. 누가 먼저 지치나 한번 해보자고. 전화를 끊자 김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준호 씨가 방금 은행에 다녀갔습니다. 이서아 씨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제가 미리 은행 측에 연락해 두 분의 공동명의 계좌를 모두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내일 당장 도장 찍게 할 거니까. 이 싸움 저는 이기기만 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처참하게 이길 겁니다. 우리 집 재산을 넘보려고요? 자기들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지부터 확인했어야죠. 준서가 경찰에 체포된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박준서가 이서아 씨의 비어있는 오피스텔 창문을 뜯고 들어가 밤새 무언가를 뒤졌습니다. 아마 고객 정보를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 속 CCTV 재생 화면을 보았습니다. 준서는 제 책상 앞에서 휴대폰으로 한참 사진을 찍더니 USB 하나를 챙겨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 USB는 제가 일부러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암호화된 가짜 정보만 들어있었고 위치 추적 장치까지 숨겨져 있었죠. 지금 잡을까요?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요. 저는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위치 추적기를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쪽의 낡은 건물에서 멈췄죠. 분명 구매자를 찾을 거예요. 거래 현장을 덮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죠. 예상대로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위치 추적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김 변호사님에게 경호원 2명을 데리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제 차를 몰아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준서가 보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짧은 머리의 남자가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경쟁사 부사장입니다. 산업 스파이 짓으로 유명한 놈입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준서는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최혜진 대표 회사 핵심 고객 명단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대형 고객 3곳만 잡아도 1년에 30억은 그냥 벌 수 있어요. 3억만 주시면 이 USB는 당신 겁니다. 짧은 머리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제가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3억이라. 박준서 씨 그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준서는 커피잔을 엎지를 뻔하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당신 배웅해 주러 왔죠.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경호원들에게 턱짓했습니다. 저 2사람 경찰서로 데려가세요.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신고하고요. 경호원 2명이 움직이려 하자 짧은 머리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 칼을 꺼냈습니다. 준서도 의자를 들어 저를 내리치려 했죠. 카페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행히 경호원들의 반응이 빨랐습니다. 몇 번의 동작으로 칼을 빼앗고 그들을 제압했죠. 이서아,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려. 준서는 바닥에 짓눌린 채 소리쳤습니다. 그 USB 안에 든 자료. 가짜지? 일부러 날 잡으려고 판 함정이지. 뻔히 보이는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건 너잖아. 저는 쪼그려 앉아 그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 고객 정보를 넘보랬어. 자료 훔칠 때는 이런 결과는 생각 못했나 보지? 경찰이 도착해 그들을 연행해 간 후 카페 사장님이 달려와 하소연했습니다. 저 손님, 테이블이 부서지고 다른 손님들 계산도 못했는데 얼마죠?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든 손해는 제가 배상할게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0만 원 더 드릴게요. 카페 일을 처리하고 나자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짧은 머리 남자 다 불었습니다. 박준서가 먼저 연락해서 3억의 내부 자료를 팔겠다고 했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 최소 징역 3년은 살 겁니다. 제가 막 간도의 한숨을 내쉬려는데 김영숙 여사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아, 당장 내 아들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한강에 빠져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는 꼴을 봐야겠어. 뛰어내리세요. 저는 차 시트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대신 뛰어내리기 전에 나한테 빌려간 8천만 원은 갚고 가세요. 안 그러면 저승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테니까. 갖고 이 독한 년. 김영숙 여사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목소리가 유리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워졌죠. 우리 준서한테 무슨 일 생기기만 해봐. 내가 당장 내 엄마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300억 재산이랑 내 아들 목숨이랑 바꾸는 거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준호가 김영숙 여사를 데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이번에는 피켓 대신 이불을 들고 와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네가 준서 안 구해줄 거면 나 여기서 굶어 죽을란다. 준호는 눈이 빨개진 채 제게 애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준서 좀 한 번만 살려주라. 걔 감옥 가면 인생 끝이야. 인생이 끝나는 건 걔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팔짱을 낀 채 계단 위에 섰습니다. 산업기밀을 3억에 팔아넘기려 했는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을걸.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김영숙 여사는 이불 속에서 약병을 꺼내 입에 털어 넣으려 했습니다. 네가 안 도와주면 나 지금 여기서 쥐약 먹고 죽을 거야. 저는 비웃으며 그녀가 약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약병.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먹는 혈압약이었죠. 드세요. 다 드시면 제가 경찰 불러서 시신 수습해 드릴게요. 김영숙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약병이 바닥에 떨어졌죠. 준호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고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서아,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어? 걔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란 말이야. 독하다고? 저는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원금 8천만 원에 2년치 이자 2,200만 원. 총 1억 200만 원. 지금 당장 이 돈 갚으면 김 변호사님한테 부탁해서 선처받도록 도와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박준서 씨 3년 꽉 채워서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이 1억 넘는 돈 갚게 될 거예요. 김영숙 여사는 갑자기 제게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를 시멘트 바닥에 쿵쿵 찌으며 말했죠. 갚을게. 당장 갚을게.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준서 좀 살려줘. 이제 와서 애원하시네요.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3일 안에 제 계좌로 돈 입금하세요.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국물도 없어요. 준호가 김영숙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요. 가서 돈 구해야죠. 서로를 부축하며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자료를 훔칠 때 그들은 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8천만 원은 원래부터 그들이 제게 빚진 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것뿐이죠.
밤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웃었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발짝 물러서면 10발짝 다가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다시는 귀찮게 안 하지. 근데 그 사람들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또 사채라도 쓰는 거 아닐까요? 쓰면 더 좋지.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알아서들 망하게. 그래야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지. 넌 돈이나 받을 준비해.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준서가 감옥에 들어가면 적어도 3년은 조용하겠죠. 8천만 원은 그들이 어디서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갚기만 한다면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줄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 한 번뿐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기란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굶주린 늑대를 상대할 때는 결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니까요. 이혼 재판이 열리던 날 김영숙 여사는 일부러 낡고 색이 바랜 속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죠.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에 잠긴 사람처럼요.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주먹은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이혼에 동의하냐고 묻자마자 김영숙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의 못합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저 애가 혼수로 해온 집을 우리한테 넘겨야 해요. 그리고 쟤네 엄마 회사 지분도 절반은 떼줘야 하고요. 이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원고 이서와 심영희의 부동산은 혼인 전 원고의 모친인 최혜진 씨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여 증여한 것으로 공증까지 마친 명백한 원고의 개인 재산입니다. 피고 박준호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최혜진 씨의 회사 지분 또한 피고와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습니다. 무슨 공증? 다 가짜겠지. 김영숙 여사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이 우리가 돈 없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우리 준호도 그 집에서 2년이나 살았는데 왜 공동재산이 아니야? 난 몰라. 무조건 우리한테 줘야 해. 그때 준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죠. 서아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집 적어도 20억은 하잖아. 나한테 10억만 주고 장모님한테 위자료로 5억만 받으면 그냥 끝내줄게. 안 그러면 나 이혼 못 해줘. 10억에 5억이라.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첫 번째 서류는 혼전 재산 공증서였습니다.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판사님이 확인하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준호 씨가 제 월급을 몰래 빼돌려 김영숙 여사님 계좌로 이체한 내역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 2년 동안 800만 원이네요. 세 번째는 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박준서 씨 도박 빚을 갚아준 기록입니다. 총 0만 원이 넘네요. 박준호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월급 빼돌리고 제 카드로 빚 갚고 이 돈만 합쳐도 8천만 원 가까이 돼요. 법적으로 당신은 제게 2배로 배상해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집을 달라는 말이 나와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죠. 김영숙 여사는 거래 내역서를 낚아채 찢으려 했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너희가 조작한 거야. 우리 준호가 얼마나 착한데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조작인지 아닌지는 은행이 증명해 줄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은행에서 돈을 이체하던 당시에
CCTV 영상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해 드릴까요? 김영숙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판사님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 측 법정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울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 후의 재판은 그야말로 저의 증거 발표회였습니다. 저는 김영숙 여사가 준서를 사주해 고객 정보를 훔치려 했던 녹취록을 공개했고, 준서가 제옥 예물을 팔아넘긴 거래 기록을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 투자를 받아낼지 모의하던 CCTV 영상까지 편집해서 보여주었죠. 판사님, 보십시오. 저는 영상 속 김영숙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5억을 받고 그 후에 회사를 천천히 차지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입니다. 김영숙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제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준호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엄마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 돈 빼돌리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늦었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내 월급 통장에 손대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났어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 김영숙 여사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준호가 겨우 부축하고 있었죠.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 이서아와 피고 박준호의 이혼을 허가한다. 원고의 혼전 재산은 이서아 개인의 소유로 한다. 피고 박준호가 유용한 재산 8천만 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2배인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피고 박준호와 그 가족이 원고에게 진 채무 8천만 원은 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라.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뭐라고요? 김영숙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을 물어내라고요? 말도 안 돼. 항소할 거야. 항소해도 소용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측 증거는 완벽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법원을 나서자 준호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그 돈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마련 못하는 건 당신들 사정이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내 골드바 훔치고 내 카드 긁을 때는 돈 못 갚을 거란 생각은 안 했나 보죠? 김영숙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저희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저런 쓸모없는 놈을 낳았을까?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300억 재산이 눈앞에서 날아가네. 준호는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군가는 꼴 좋다고 했고 누군가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로는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그들이 사는 낡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경매에 넘기면 8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빚의 일부는 갚을 수 있을 거라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조용한 삶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죠. 어떻게 됐어? 잘 해결됐니? 네.
저는 판결문을 건네드렸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오히려 저한테 돈을 물어주게 됐어요. 엄마는 판결문을 다 읽고는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잘 됐네. 그렇게 판결이 나야지. 우리 집 돈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돈이 아니란 걸 똑똑히 알려줘야 해. 저녁을 먹을 때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예전에 박준호에 대해 알아봤었어. 밖에서 진 빚도 꽤 있고 동생이랑 짜고 사기친 전적도 있더라. 네가 그때 걔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만 안 부렸어도. 엄마, 그만해요. 저는 엄마에게 생선살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땐 제가 눈이 멀었었어요. 이젠 아니에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한번 크게 되었으니 이제 정신 차리겠지. 앞으로는 사람 볼 때 눈 똑바로 떠. 돈 많은 건 필요 없어.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하는 놈을 만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는 신발 밑에 붙은 껌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겨우 떼어낸 겁니다. 앞으로의 길은 저 혼자서 걸어갈 겁니다.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